지학사 언어와 매체 1단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에서는 언어와 매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는데요. 소단원 1, 언어의 본질에서는 언어의 특성, 언어가 갖는 기호적인 특성, 구조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 사례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역시도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는 기본적으로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겠고요. 또 문제를 풀면서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내가 문제 풀 때 잘못 분석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외의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에 나왔다면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인지를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 외에는 교과서 본문을 제시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출제되었는데요. 항상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교과서 본문 내용 공부를 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은 암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언어의 본질에 대한 지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본질에서는요, 먼저 언어와 인간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언어와 사고, 그리고 사회, 마지막 문화와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언어와 인간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언어와 사고 관련된 사례들, 언어와 사회 관련된 사례들, 이러한 사례들을 당연히 세 가지 요소 중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언어와 사고 관련된 문제, 방향이 아주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지문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언어가 있어야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가 있어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언어가 먼저인지 사고가 먼저인지 묻고 있는데요. 분명하지 않지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언어가 먼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먼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면서 지적 능력이 점차 빠르게 발달하는 것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 사례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지적 능력이 빠르게 발달함으로써 언어 능력도 다시 수준이 높아지게 돼요. 이 전체를 제시했을 때에는 언어와 사고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고요. 문제에서는 이걸 나누어서 제시를 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 하나 더 살펴보면요. 학습 활동 첫 번째입니다. 지금 다양한 사례들이 쭉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외에도 문제에 출제된 사례들 정리되어 있으니까 내용들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는 1번이나 3번 같은 예시 헷갈려 하는 학생들 많기 때문에 분명하게 순서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의 예시를 쭉 나열하고는 비슷한
유형의 예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무엇과 관련된 사례인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언어와 사고라면 언어가 먼저인지 사고가 먼저인지를 따질 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어는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와 사회 역시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언어는 어떠한 사회적인 집단 내에서 그 집단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해요. 혹은 공동체의 특성이 언어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어가 먼저인지 사회가 먼저인지 묻는 내용은 잘 출제되지 않았어요. 다만 사회적인 특성과 관련하여서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구분하는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언어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인 요소들 잘 기억을 했다가 이어지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그 사례와 헷갈려 하지 않도록 꼭 유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장, 온돌, 부럼 등의 단어가 우리말에만 있고 다른 말에는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을 사회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집단 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의 언어와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이 문화는 밑으로 내려와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어권 간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에는 언어와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대신에 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회 구성원들 간의 차이가 난다 하는 점들은 언어와 사회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권별로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어떤 단어에는 있는 단어가 다른 언어에는 없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는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같은 지시물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에 따라서 의미 분화의 기준을 달리하여서 언어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어와 우리말의 농사 짓는 땅을 부르는 단어, 의미 분화의 기준이 다른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학습 활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눈을 세분화해서 부르는 경우, 또 영어의 라이스에 해당하는 개념을 우리말은 세분화해서 대응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화가 반영되었는지를 같이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가 반영된 것인지도 정리를 해두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언어의 기호적, 구조적 특성에 대한 지문인데요. 이 지문 무조건 활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호적 특성이라고 하면 내용과 형식, 의미와 말소리, 필연적, 자의적 이런 용어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언어의 기호적 특성 5가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기호적 특성은 언어를 말 그대로 기호로 보고는 그와 관련된 특성을 정리하는 거예요. 먼저 언어가 기호이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임의로 이것을 이렇게 의미하도록 연결지어 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자의성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자의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 아무렇게나 연결했는데 왜 사람들은 이걸 전부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는 걸까? 이와 관련된 특성이 바로 언어 공동체 내에서 일정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약속과 관련된 것을 바로 사회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약속은 그냥 공동체 내의 사람들이 임의로 다 동의를 해서 만든 거니까 언제든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예를 들어 사과라는 언어가 사과라는 대상을 가리키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과라는 단어를 우리가 대로 바꾸어도 사람들이 약속만 한다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약속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역사성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흐름대로 이 세 가지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의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요. 또 자의적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요. 약속이기 때문에 바뀌기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흐름에 따라서 연결지어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다음 언어의 기호적 특성, 나머지 남은 분절성과 추상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두 가지 개념 확실하게 처음에 기억을 해둬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분절성이란 분절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나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실제 말소리를 머릿속에서 인식할 때는 자음, 모음과 같은 음소로 나누어서 인식하는 것. 이 역시 나누어서 인식한다는 점에서 언어의 분절성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상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떠한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반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지개의 색깔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이지만 이를 7가지 색깔로 끊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불연속적인 인식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시간이나 나이,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끊을 수 없는 것들을 다시 끊어서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은 모두 분절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추상성은 이러한 것이 왜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요. 왜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대상들 사이에 어떠한 공통된 속성을 뽑아서 이러한 기준을 통과하면 이렇게 부르자 말소리와 의미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개념이 추상적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과 1대1로 대응하진 않죠.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한 언어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장미를 보았을 때 어떤 장미는 빨간색이고 어떤 장미는 조금 덜 피었고 어떠한 장미는 거의 시들어가는 이러한 장미가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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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공통되는 속성, 예를 들어서 꽃잎이 몇 개이고 어떠한 모양이고 이러한 색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서 머릿속에 장미라는 개념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 개념을 기준 삼아서 다시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을 여기에 맞추어 이해한다는 겁니다. 100%이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실제 문제에서 제시되는 사례들은 어떠한 대상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러한 대상들의 공통점을 고려하여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무엇이라고 부른다. 와 같이 머릿속에 있는 개념에 실제 대상들을 적용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언어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세 가지 내용 살펴볼 건데요. 언어는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성, 체계성, 규칙성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언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체계와 규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체계가 있으려면 규칙이 있어야 하고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체계성과 규칙성을 토대로 언어라는 구조를 활용하여서 무한한 표현을 생산하고 해석하는 창조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요. 내용 그 자체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면서 첫 번째 소단어 마무리해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언어의 특성 5가지 제시를 하고는 그와 관련이 있는 설명이나 예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요. 1번 역사성. 중세의 놈은 사람을 가리키는 평칭이었다. 되어 있는데요. 중세의 놈이 사람을 가리키는 평칭이었지만 지금의 놈은 사람을 낮추어서 부르는 그러한 호칭으로 쓰이죠. 똑같은 표현인데 사람들의 약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성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자의성 표준어로 부추를 경상도에서는 정구지라고 한다 되어 있는데요. 왜 똑같은 대상 그 식물을 부추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정구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걸까요? 그 의미와 표현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겠죠. 이 점을 고려하면 2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이어져 있는 얼굴의 표현을 턱, 코, 이마 등으로 끊어서 말한다. 끊어서 말하면 무조건 분절성이다. 적절하고요. 4번 사회성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고 의사라고 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교사라고 사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다. 마지막 5번 규칙성. 우리말의 자음은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분류할 수 있고 모음은 혀의 위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소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하는 것. 오히려 분별성과 더 관련이 있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규칙성이란 무엇인가? 규칙성은 언어가 아무렇게나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일정한 구조를 이루도록 규칙에 따라서 결합한다 하는 그러한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의 정답은 5번이다 살펴봤고요. 문제들 살펴보면 전부 예시들 물어보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만큼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시를 분석하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서 풀어볼 문제,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세 가지 중에서 무엇과 관련된 사례인지 그리고 다시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야겠고요. 19번이 거기에 해당하죠. 언어가 있어야 사고할 수 있는 것인지라는 물음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 하는 예시고요. 사고가 있어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것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저쪽 여기저기 등의 단어에서 화자 중심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것은 기억에 해당한다 되어 있는데요. 화자 중심으로 표현한다.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다음 2번, 존댓말을 사용하는 집단에서 우더른 공경의 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기억에 해당한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제가 존댓말을 사용하는 집단에서 이러한 문화가 드러난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존댓말의 사용이 우더른 공경이라는 사고에까지 연결되었다,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 사례에 해당하므로 기억은 적절하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배고픈, 강아지, 사료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보고 배고픈 강아지가 사료를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관계가 없는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적용해서 이 문장을 만들어낸 것에 해당하죠. 단순히 글자를 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학습 활동 2에 배고픈 고양이가 생쥐를 잡았다라는 문장을 보고 잡아먹었다라는 문장을 들었다, 대답한 사례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3번은 니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4번, 특정 색을 살색이라고 칭하는 것이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되어 있는데요. 색깔 이름 때문에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언어로 인해 인식이 생긴다.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5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지개를 오색으로 인식하다가 서구에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구분하는 말이 들어오며 무지개를 칠색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원래 사람들의 인식이 언어로 인해 바뀌었다 하는 거죠. 대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언어로 인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하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 찾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보고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적 능력이 발달하면 언어 능력의 수준도 높아진다. 이 부분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보면 언어의 습득이 지적 능력의 발달로 이어지고 이러한 지적 능력의 발달이 다시 언어 능력의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0번에 1번 적절하다. 다음 2번,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은 무한하고 언어 기호의 수는 유한하다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죠. 이 무한한 대상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언어는 대상들 사이에 공통된 속성을 뽑아서 말소리와 의미를 연결한다. 그래서 추상화를 통해서 말소리의 의미가 형성된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번 역시도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언어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같은 대상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 방언,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지역별 방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한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실제 말소리는 연속적인 음파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자음, 모음과 같은 음소로서 이를 연속적으로 인식한다 되어 있는데요. 말소리를 음소로 인식한다는 것은 언어의 분절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연속적인 음파라는 말소리를 이렇게 자음, 모음과 같이 음소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분절시켜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고요.
분절해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마지막 5번.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하여 어떤 언어에 있는 단어가 다른 언어에는 없는 현상 나타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언어와 그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는 있는 단어가 다른 언어에는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이유로 그 언어 공동체에는 그와 관련된 문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았을 때 5번까지 적절하다. 30번의 정답 4번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와서 국어의 특성과 위상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국어의 위상에 대한 내용보다는 국어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국어의 특성에 대해서 물을 때 다른 단원과 달리 교과서 지문 제시하지 않고 또 사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의문적 특성, 어휘적 특성, 그 다음 문법, 담화적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냥 암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만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그냥 외운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국어는요, 언어의 일부이기 때문에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된다든지 주어와 서술어 같은 문장 성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 우리가 앞서 보았던 언어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앞서 보았던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국어라는 개별 언어로서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단원에서는 개별 언어, 국어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의문적 특성인데요.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있는 건 모든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지만 국어는 먼저 자음 체계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대립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서 문제에서는 3분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국어만이 이러한 3분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를 포함한 인구어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러한 세 가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으로 두드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인구어는 유성음과 무성음이 대립되는 이분적인 자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단순히 국어가 3분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되는 자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나오지만 다른 언어와 비교를 하여서 다른 언어들이 이런 것에 비해 국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성음과 무성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흔히 기억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영어에서는 무성자음 K와 유성자음 G로 구분을 하고요. 비읍과 디귿 역시도 그냥 비읍, 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영어에서는 P와 B, T와 D로 서로 구분을 한다. 그런데 우리말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 반대로 디귿과 쌍디귿, 티귿을 영어에서는 오히려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소리로 인식한다 하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어휘적 특성으로 넘어가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에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여타 언어는 원래부터 그 언어에 존재했던 고유어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 외래어로 나뉘는 반면 우리말의 어휘 체계는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의 3분 체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한자어 역시 한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외래어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한자에서 왔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외래어의 일종이나 오랜 시간 동안 국어에 사용되면서 이제는 다른 외래어와 다른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3분 체계를 가진다 하는 것 첫 번째 어휘적 특성이고요. 두 번째,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상징어가 풍부하게 발달하였다는 점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또 이 의성어나 의태어가 주로 모음이나 자음의 차이를 가지고 그 느낌을 나타낸다 하는 점인데요. 감감하다, 캄캄하다, 깜깜하다의 예시처럼 이렇게 자음의 차이를 통해서 그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 또 깡충깡충, 깡총깡총처럼 모음의 차이를 통해서 그 느낌을 나타내는 예시 전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어 관련해서는 자음과 모음 차이를 통해서 이를 나타낸다 하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성, 색채와 관련된 표현들이 발달해 있다. 이건 색깔 그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많다는 점에 착안을 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별, 연령, 상하 관계 등의 특징에 따라서 친조어나 호칭어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섬세하게 분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친조어, 호칭어 관련된 내용은 또 영어와 비교를 해서 나타내는 예시가 문제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 점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세 번째 문법적인 특성입니다. 문법적인 특성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높임 표현이 발달했다 하는 점인데요. 이것을 우리의 문화와 연결시켜서 오더른을 공경하는 태도와 연결지어서 묻는 선지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이 높임 표현은 또 문법 요소를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문법적 특성에 포함이 된다 하는 점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어순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주, 목, 술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도 국어의 문법적인 특성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역시도 국어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국어는 이렇다라는 점에서 국어의 문법적인 특성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법적 특성과 관련해서도 문제에서는 영어와 비교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시를 보고 두 가지 언어의 특성 모두를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영어는 이러한 반면 국어는 이러하다와 같은 식으로 이 차이점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담화적 특성인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어는 원래 기본 어순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담화 상황에 따라 이 어순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국어의 교차어적인 특성과 관련을 지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교과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교차어란
문장에서 어떠한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사나 어미처럼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요소가 결합하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문법적인 요소 덕분에 어순이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순을 바꾸어도 문법적인 요소만 보면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부사어인지 이러한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특성이 생겨났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담화적 특성은 한국어는 주어나 목적어 같은 필수적인 성분, 분명히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담화 상황에 따라 이를 자주 생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의 질문이 긍정 질문이냐, 부정 질문이냐에 따라서 대답을 달리 한다는 점 역시도 한국어의 담화적 특성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특성의 경우 영어와 중국어 모두 자주 비교해서 출제가 되지만 마지막 특성의 경우에는 특히 영어와 비교를 해서 출제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 살펴보고 문제를 풀면은 더욱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는 점은 영어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의 경우에는 사과를 좋아합니까? 라고 묻든 사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든 자신의 대답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네, 좋아합니다. 아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와 같이 답이 동일한 반면 영어와 달리 국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질문 내용 자체에 대한 긍정과 부정으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사과를 좋아하냐고 물었으니까 우리말에서는 이제 이 문장 자체에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대답을 달리하는 거죠. 좋아하면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죠.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좋아합니다와 같이 답한다 하는 거. 예시 문장을 하나 기억을 해 놓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 특성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와 함께 기억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교과서 날개에서 다루고 있는 이 겸손한 표현 역시도 표현을 할 때 담화 상황에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여긴다라는 것, 한국어의 담화적 특성으로 추가로 다룰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속의 한국어로 넘어가서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문제가 크게 출제되지 않고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 혹은 자료들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 묻는 정도로만 출제된다는 거. 세계 속의 한국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 위상이 자무 높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상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로 넘어와서 최다 빈출 유형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별도의 지문 없이 이렇게 국어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의 내용 반드시 정리를 해서 외우고 있어야 하고요. 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국어가 교차어에 속한다는 것, 그리고 첫소리로 자음이 연속하지 못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충분히 국어의 특성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해당하는 내용 나올 때마다 또 정리를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한번 풀어볼게요. 국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1번, 피수식어는
수식어 앞에 온다 되어 있는데요. 수식어가 꾸며주는 말, 그리고 피수식어는 꾸밈을 받는 말이죠. 국어에서 피수식어는 항상 수식어보다 뒤에 온다, 수식어가 앞에 온다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무엇 무엇 하는 무엇 무엇과 같은 식으로 수식을 하게 되죠. 영어에서는 한 단어일 때는 앞에다가 수식어를 두지만 이 수식어 구가 길어지게 되면 희수식어 뒤에 수식어가 나타난다 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적절하지 않다. 희수식어가 수식어의 뒤에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 다음 2번 고유어, 한자어, 외국어의 3분 체계를 가지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3분 체계만 보고 맞다고 하면 안 되겠죠. 고유어,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의 3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 역시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번 유성음과 무성음이 대립되는 자음 체계를 보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의 자음 체계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이분 체계로 구별되지 않죠. 영어의 경우에는 유성음, 이나 비, 그리고 무성음 히나 히 이렇게 구분하는 거 예시를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유무성의 대립이 아닌 거센소리, 예삿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3분 체계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적절하지 않은 것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번 담화 상황에 따라 주어와 목적어 같은 필수적인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주어나 목적어 원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담화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어나 목적어가 충분히 생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할 때에도 많이 생략해서들 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는 4번이 가장 적절한 것이구나 알 수 있고요. 마지막 5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이의 질문이 긍정 질문이냐 부정 질문이냐에 따라 상관없이 일정하게 대답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은 긍정 질문이냐, 부정 질문이냐 달라지면 그 대답도 달라집니다. 이 질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답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과를 좋아한다면 사과를 좋아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사과를 좋아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1번에 정답 4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일한 유형인데요. 이제 사례와 함께 출제되는 거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11번이죠. 국어의 특성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졸졸졸 하루하루에서 보듯이 의성어, 의태어 같은 상징어가 풍부하게 발달해 있다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졸졸졸은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의성어에 해당해요. 그런데 하루하루는 의성어도 아니고 의태어도 아니죠. 그냥 부사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상징어라고 볼 수 없어서 이 특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1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다.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부터 5번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2번 붉다, 붉으스름하다, 새빨갛다 등과 같이 색채와 관련된 표현들이 발달해 있다. 붉은색 계통의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색채와 관련된 표현들이 발달해 있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영어와 달리 달, 딸, 할에서처럼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전부 다 나타나죠. 대립되는 자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을 때에도 이렇게 다르게 쓰고 이것들이 전부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인 음소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할아버지께서 댁에 가셨어요처럼 높임 표현이 발달해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높임 표현 사용된 거 한번 찾아보면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 그 다음 간접 높임 그 다음 집 대신에 댁 사용한 거 그 다음 가시다 가다에 시 결합하고요. 마지막에 상대 높이기 위해서 요 붙인 것까지 네 가지 활용하고 있는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구나. 마지막 5번 영어, 중국어와 달리 기본 어순이 나는 축구공을 찬다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타나 있는 문장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 맞고요. 그 다음 영어와 중국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러면 5번 역시도 적절하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특성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특성 자체도 국어의 특성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 예시도 적절한지 꼭 확인을 해서 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국어의 특성을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보기에서 국어의 특성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네 가지 특성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고 분류를 하는 거죠.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 국어는 높임 표현이 발달하였다. 이 높임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문법적인 요소에 따라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임 표현은 문법적인 특성에 포함을 시킨다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국어에는 색채어와 음성상징어가 발달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 전부 어휘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어휘적 특성인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국어에는 친족어와 호칭어가 섬세하게 분화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역시 단어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휘적 특성이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리을, 국어는 기본 어순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역시도 문법적인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리을이 지금 담화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절하지 않고요. 문법적 특성 이렇게 분류를 해야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마지막 국어는 주어나 목적어 같은 필수적인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 생략이 언제 일어나느냐? 담화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음은 담화적 특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21번까지 함께 정답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2에서는요,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먼저 매체란 무엇인가 설명하는 지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바탕으로 이제 매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매체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 묻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고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앞으로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매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단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체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항상 말이나 글로 직접적으로 뭔가를 전달할 수는 없겠죠.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시켜주는 그러한 소통 수단을 매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매체는 일종의 소통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주 넓게는 우리가 말이나 글도 매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가 최초의 매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매체란 발전된 기술을 적용해서 정보의 전파력을 높인 그런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소 책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매체를 다루게 되는 거죠. 좁게는 무언가를 담아서 전달하기만 하면 매체, 넓게는 우리가 책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소통 수단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문제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매체 개념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좁게는 말과 글 같은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를 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점차 사회 규모가 커지고 생활 양식이 복잡해지면서 말이나 글을 뛰어넘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이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때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여서 정보의 전파력을 크게 높인 의사소통 수단을 매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여서 등장한 것이 매체라고 했는데 이때 이 발전된 기술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쇄술의 발전.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인쇄매체라고 부르는 책, 신문, 잡지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인쇄매체 덕분에 정보의 전파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머물던 소통 범위를 이제 더욱더 크게 넓힐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범위를 한 차원 더 넓힌 기술이 바로 전기, 전자, 통신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등장한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덕분에 소통의 범위 그리고 그 속도를 더욱더 크게 넓힐 수가 있었죠. 그러면 처음에는 말, 그 다음에 글, 그 다음에 인쇄 매체, 그 다음 전자 매체, 이렇게 점차 매체가 발달해 왔구나 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이 바탕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지문의 내용, 묻는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체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매체를 분류하고 또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네요.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할 경우 우리 크게 시각 매체, 청각 매체, 시청각 매체의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무엇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냐 하는 것과도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하나 이상의 매체가 또 결합해서 융합하는 경우 우리가 이를 복합 양식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 조금 뛰어넘고 여기로 내려올게요. 매체의 유형과 특성 가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매체 유형에 따라 정보 구성과 소통의 특성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특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았던 정보 유형에 따른 분류 예시로 들어서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각 매체로 전달되는 경우 시간의 구애 없이 전체를 보면서 해석해야 하지만 반면에 청각 매체의 정보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며 정보가 제시되는 순서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글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하는 부분을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읽다가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여길 읽어도 상관이 없죠. 그런 걸 시간의 구애 없이 전체를 보며 해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말로는 일정한 공간적인 틀 안에서 정보를 선정해 배치하고 이를 해석한다. 공간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청각 매체의 정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말하는 것이 들리는 대로 여러분 머릿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게 순서대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눈으로 볼 수 없고요. 어떠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선 위에서 그 선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시간적인 틀 안에 배열된 정보를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매체의 특성을 묻는 문제에서 이 내용 정말 잘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시청각은 어떻게 되는가? 복합 양식성과 관련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림, 동영상처럼 다양한 양식의 매체 언어가 한 자료에서 통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복합 양식성을 지니고 있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 매체에 맞게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막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자막을 보면 전체를 보며 해석한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방송 프로그램은 시간대로 흘러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제시되는 순서대로 해석해야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갈 필요는 없죠. 내가 언제든지 이걸 뒤로 돌려서 원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보거나 혹은 더 빠르게, 느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복합 양식성이 드러나는 매체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제시된 내용에 맞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는 매체가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소통 양상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볼 건데요. 소통하는 방향은 한 방향일 수도 있고요. 양방향일 수 있겠죠.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방향은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고요. 책, 텔레비전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소통의 범위와 관계없이 방향을 고려하여서 단방향 매체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수신자와 발신자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전화, 가장 대표적이죠.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소통 방향의 경우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텔레비전 방송이지만 시청자들이 의견을 보내면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다음, 전달 범위에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간 소통만 하는 전화,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 들 수가 있고요. 대중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또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매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기준,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서 또 언론 매체, 방송 매체, 광고 매체 이러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이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 그리고 그에 따른 분류 반드시 외워둘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뉴미디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지문 분석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기존의 미디어, 매체와는 다른 새로운 매체이다 하는 거고요. 무엇이 전통적인 매체와 다르냐? 일단 첫 번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이 다릅니다. 인터넷이나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해서요. 특성도 다릅니다. 개방적이고 또 상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범위 넓고요. 소통의 방향은 주로 양방향인 편이고요. 활용하는 언어도 복합적입니다. 휴대전화, 메신저, SNS,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동영상 사이트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뉴미디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또 특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보기의 밑줄친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뉴미디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뉴미디어의 예시로 지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실시간으로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고 반응을 보는 양방향적인 소통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그러면 양방향성이구나 하는 거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지금 여기 보기 사례에서는요, 뉴미디어의 특성 중에서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성 드러나고 있고요. 또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대1로 소통하는 거 아니죠. 1대 다수로 소통을 하고 있다 하는 점, 소통의 범위가 매우 넓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미디어에 해당하는 매체만으로 묶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앞에 뉴미디어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 나타나 있죠. 인터넷이나 이동통신과 연결되어야 하고요. 개방적이어야 하고요. 상호적이어야 하고요. 복합 양식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면요. 전화는 이동통신과 연결되어 있지만 복합 양식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라디오는 전화와 마찬가지로 복합 양식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적절하지 않고요. 영화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복합 양식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동통신, 인터넷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개방적이거나 상호적이지도 않아서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스마트폰은 복합 양식성 지니고 있고요. 인터넷, 이동통신 연결되어 있으며 개방적이고 상호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것으로 전자메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냥 편지와 달리 전자메일은 우리가 동영상 첨부할 수도 있고요. 하이퍼링크 첨부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주고받는 것 모두 가능하고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뉴미디어에 속한다. 그 다음 인터넷 당연히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였을 때 기억에 해당하는 매체만으로 묶인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번 문제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먼저 1번 양방향성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매체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 되어 있는데요. 양방향성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중매체에서 이 양방향성이 무조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긴 어려워요. 본문에서 그러한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양방향성과 관련된 특성은 여기 인터넷이나 이동통신과 연결된 뉴미디어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얘기를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중매체에서 양방향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소통 방향에 따라서 양방향성이 드러나는 매체,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단방향 매체가 있구나 이렇게 분류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전통적인 매체는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복합 양식 매체를 선호한다 되어 있는데요.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복합 양식 매체라는 것 자체가 뉴미디어에 대한 설명이죠. 뉴미디어는 뭐다? 새로운 매체이다. 그러면 전통적인 매체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번 역시도 적절하지 않다. 3번 시각 매체는 청각 매체에 비해 시간의 흐름, 공간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되어 있는데요. 시각 매체는 우리가 눈으로 한 번에 보고 이 배치되어 있는 정보들을 자유롭게 탐색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에는 영향을 받지만 시간의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된 내용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죠. 시각 매체로 전달되는 정보는 전체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다. 시간의 구애에 받지 않는다. 반면에 청각 매체의 정보는 어떻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정보가 제시되는 순서대로 이 방향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은 청각, 공간의 크기는 시각,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번 적절하지 않다. 4번 책, 신문, 전화 등 오늘날의 매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인쇄술의 발달로 대중화되었다 되어 있는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잘못되었죠. 전화와 인쇄술의 발달은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두 가지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책, 신문과 같이 인쇄술의 발달로 매체가 한번 등장을 했고요. 한번 그게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전기, 전자,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화, 인터넷과 같은 매체가 등장하였고 매체가 다시 한 차원 더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이 적절한 것이 될 텐데요. 왜 적절한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소통 양상에 따라 텔레비전과 같은 단방향 매체와 이동통신 기기처럼 양방향 매체로 분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단방향 매체 수신자와 발신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받아서 보는 것밖에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방향 매체에 속한다. 반면에 이동통신기기 친구랑 통화할 때, 문자 보낼 때 받고 보내는 거 모두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 매체이다. 그러면 5번이 적절하다. 여기까지 매체의 본질 한번 마무리해 보고요. 그 다음 매체 언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